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또 시간이 조금 돼서 소수 상담소 한번 찍어보려고요. 이게 참,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다 변명인 것 같고요. 한번 또 열심히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 찍고 또 한 2달 있다가 찍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찍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제가 이거를 이제 복도에다가 요 금고함, 고민 상담소를 넣어놓고, 제가 또 약간 외면하고 있었어요. 좀 회피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찍으면 좋지 않을까? 봄날이 됐으니까. 그래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물먹방입니다. 이렇게 질문지를 넣으신 분도 있어요. 2월달 건데 2월달 아직 책을 안 만들고 있어가지고 마침 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기다란 쪽지도 있는데, 어우, 엄청 긴데요. 이거 조금 너무 길어가지고 약간 쪽지가 좀 눈에 띄긴 해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드는데,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들도 또 쪽지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만큼 모였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거 하고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숭고리당당 좀 하고, 이게 약간 제가 이때 이 메모지를 할 때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잘 눈을 감아서 좀 잘 섞은 다음에 요거 우선 하나 하고요. 요거 이렇게 2개 한번. 뭔진 몰라요. 뭔진 모르지만, 요거는 엄청 길어요. 이렇게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2개 하고 시간이 되면. 첫 번째. 정답이 없는 고민에 나에게 필요한 말은 무엇일까? 나는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걸까? 첫 번째. 정답이 없는 고민에 나에게 필요한 말은 무엇일까? 나는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걸까? 여기 조금 고민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정답이 없는 고민에 나에게 필요한 말은 무엇일까? 나는 무슨 대답을 원하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한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답이 없는 고민은 철학적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정답이 없는 고민들은 철학적 질문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답이 있는 질문들은 챗GPT나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충분히 뭔가 답을 도출해내거나 근접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답이 없는 고민은 이미 정답이 없다는 걸 전제한 상태로 이 고민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 고민, 결국에는 나로부터 발생됐고 그 고민이 정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물론 정답은 선택지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선택지가 탐탁치 않을 수도 있고요. 선택지가 없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고민들이 그 객관식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모든 고민의 대답들은 주관식일 때가 많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변화되고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우선은 첫 번째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나에게 답을 주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어쩌면 나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필요한 말은 바로 그 고민이었던 거죠. 내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 고민이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어떠한 좋은 질문도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 이상 나로부터 나오는 질문보다 더 좋은 질문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매달 15가지 질문을 만들지만 저의 이 15가지 질문보다 그 스스로가 갖고 있는 질문,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훨씬 더 필요한 질문이고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질문보다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질문이 나와야 하고, 그 질문이 결국에는 답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질문을 했던 그 순간의 발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답이나 대답을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여러분 스스로, 그러니까 이 고민자분 스스로에게 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질문도 말이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말은 정답이 없는 고민 그 자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질문을 하셨잖아요. 질문이 없는 고민 있습니다. 고민 당연히 있죠. 근데 그 고민이 고정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고민이 정답이 없게 되는 이유는 그 고민을 고정적인 걸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고민이 바뀌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민이 나한테 좀 더 해결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의 질문을 만들 때 하나의 질문이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뿅 하고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뿅 하고 나오지 않아요. 항상 질문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 질문을 계속 바꿉니다. 어쩔 때는 30번 넘게 바꾼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내가 정확하게 물어보기 위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조사 하나, 그리고 목적어 하나, 목적어 쓰임과 안 쓰임, 서술어 하나, 그리고 어떤 주어 하나, 이거 자체에서 나오는 수많은 가지수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질문을 하나 만들 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통해서 하는 거는 좀 더 정확하게 물어보고자 하는 훈련을 좀 스스로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항상 많이 부족하고, 근데
저는 항상 했던 거는 왜 나는 이것이 궁금한가라는 것을 스스로 계속 되묻는 것도 있고, 그럼 내가 사실은 무엇이 궁금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지에 대한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이 저한테 좀 뭔가 많은 동기부여나 많은 의지를 마련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문의 다변화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고민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질문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들은 15가지 매월 나오는 그 질문들은 제가 이미 어느 정도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 결론이 스스로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서 묻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월의 대표적 질문, 그러니까 칠판에다가 쓴 질문은 한 번에 숨은 얼마인가요? 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놓고 보자면 저는 한 번에 숨을 쉴 때 평균적으로 몇 초 정도의 날숨과 들숨을 할까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상황마다 좀 다르고, 물론 저의 신체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부분도 당연히 다르겠지만 내 신체 상태와 외부적인 상태 두 가지 다르겠죠. 근데 이제 평균적인 값은 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값이 만약에 뭐 20초, 30초라고 했을 때 그 20초, 30초를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그게 짧은 것인가 혹은 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 얼마인가요는 당연히 how much도 있거든요. 한 번의 숨의 가치라는 것도 중의적인 의미로 사실 질문을 한 건데, 사람들은 어느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던질 때 평균적인 숨의 길이, 그리고 인간의 하나의 숨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이 두 가지의 개념에서 제가 출발을 한 건데, 사람마다 그 하나의 숨을 감각하는 부분들이 각기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람은 한 번의 숨을, 그러니까 평생 동안 몇 번의 숨을 쉬게 될까,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초의 순간보다는 좀 더 시간적인 개념이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정답이 없는 고민에 나에게 필요한 말은 사실 그 정답이 없는 고민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걸까에는 이제 질문을 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에서 나오는 어떠한 대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답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대답이 없으면 없는 대로 끝없는 재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질문을 바꾸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질문에 재질문을 하는 것,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렸을 때 답에 대한 재질문을 내리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생각보다 첫 번째 질문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게 좀 더 경계를 넘게 하는 인식 방법인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할 때 좀 저한테도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민. 두 번째, 사람이 단점을 가진다는 것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타인의 단점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단점은 장점이 있죠. 모든 단점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이게 두 번째 고민입니다.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잘 포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포장하지 못하신다면 첨삭을 받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첨삭도 어렵다. 첨삭할 비용도 없고 첨삭할 곳도 없다. 그러면 저한테 나 사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을 어떻게 장점으로 포장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단점을 장점으로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포장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저는 모든 안 좋은 점에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좋은 점 안에도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단점을 가진다는 것에는 그것과 같은 것에 장점이 있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너무 정설이잖아요. 근데 극명한 단점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되게 꼼꼼한 사람은 되게 예민한 구석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꼼꼼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꼼꼼하고 예민한 그 구석들이 예민하고 꼼꼼한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민한 사람은 꼼꼼할 수 있죠. 근데 저처럼 꼼꼼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민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던하게 뭐 이러려니 저러려니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무디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꼼꼼하지 않은 것 때문에 누구랑 같이 일하면 쓴소리를 먹을 수도 있고, 실제로 저는 누구랑 같이 일하면 저의 이런 꼼꼼하지 못함을 들통날까봐 지금도 누구랑도 일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람이 단점을 가진다는 것에는 또 되게 살아있다는 그 사람의 존재에 명확함이 드러나지 않나요? 나는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존재가 되게 뚜렷하게 느껴져요. 예를 들면 책방에 담배를 피면서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은 담배를 못 끊는 게 너무 큰 단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1년 동안 만난 사람 중에 담배를 피면서 들어온 사람을 만난 순간에 1년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기억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극명한 단점을 가진다는 것은 그런 존재의 뚜렷함을 가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장점보단 더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뭔가 인식을 제대로 시키고 싶다? 그러면 뚜렷한 단점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역설적으로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큰 단점도 없고 큰 장점도 없다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나라는 존재가 주위 사람들한테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명확하지 않고 싶다면 단점도 크게 가지지 않으면 되고 장점도 크게 가지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좀 더 사람들한테 뚜렷한 무언가를 각인시키고 싶다면 장점도 단점도 뚜렷하면 좋겠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타인의 단점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타인의 단점을 솔직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 사람이랑 진짜 미친 듯이 싸우고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이상 그 단점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그 단점 때문에 처음부터 싸워야 돼요. 예를 들면 오만과 편견이랑 비슷한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오만함 때문에 처음부터 삐그덕거려야 돼요.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먹는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진짜 그런 안 좋은 점,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싫은 게 처음부터 싫은 걸 그냥 내비치세요. 그냥 혐오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싸우세요. 그래야 그 사람도 자기가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사람도 그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 분을 똑같이 싫어하게 되거든요. 사람은 사람 관계라는 게 그런 게 비슷한데, 싫어하면 똑같이 싫어하게 돼요. 그럼 서로 싫어하면 그 싫어하는 것만큼 서로의 경계를 조금씩 넘어가게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느 정도 면치레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약간의 그 경계를 안쪽에서 보이지 않는 그 선을 잘 넘어가지 않는 게 있는데, 단점을 넘어가는, 단점을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은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 사람도 넘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서로의 모습을 긁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긁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이 왜 그런 단점을 갖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밖에서 막히나 봐요. 뭐 하여간 그래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한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것을 싫어하는 것을 제대로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 아예 그 사람이랑 면이 없다, 그 사람의 단점을, 그 사람을 만날 일이 없는데 그 사람이 괜히 싫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연예인이에요. 근데 연예인이 너무 싫어졌어. 근데 나는 그 사람의 단점을 사랑하고 싶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굳이 사랑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보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해보고, 잠깐만요, 입술이 말라서 입술 한번 좀 칠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확실히 그 사람, 아까 제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제서야 좀 더 들어보고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해한다는 게 사랑한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서사를 붙여주면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식대로 그 사람을 그냥 말 그대로 전유한 상태로 그 사람에게 긍정적 이야기를 씌워준다면, 그러면 타인의 단점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과연 타인의 단점들이 여러분 안에 없을까요? 저는 모든 사람들의 단점은 다 자기가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꼼꼼하고 예민하다, 저도 분명히 있어요. 저도 묻어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꼼꼼하고 예민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석들을 건드리면 예민해져요. 꼼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면 되게 예민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저에 대한 피해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간접적인 피해를 뭔가 보이게 되면 그게 좀 불편해요. 예를 들면 모임에 오는 사람들이, 참가자분들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다른 모임의 참가자들이 불편을 겪을 때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해요. 그게 내 잘못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예민한데, 그런 부분도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모든 단점들은 내 안에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인간은 하나의 인간으로 수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는 나한테 공감이 되진 않지만 저 이야기는 이해할 수 있어 라는 거는 그 이야기가 공감될 수 없게 쓰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모든 이야기는 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안에 살인마적 본능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성인의 본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두 개가 나눠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신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은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지론인데,
물론 저도 이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 내 안에서 발견을 할 때 그 사람의 단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나도 예민한 구석을 찾을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더럽게 먹지? 나도 더럽게 먹을 때가 있단 말이죠. 분명히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면, 나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만한 구석들이 없어져요. 왜냐면 반성만 주구장창하게 되니까. 저는 오늘도 수많은 반성을 했고, 수많은 후회를 했고, 수많은 뉘우침을 겪고, 수많은 깨달음을 겪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단점 3가지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개. 요거는 엄청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기냐면 진짜 A4용지 푸는 게 괜찮은 것 같아. 좀 찢어졌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어차피 찢은 걸 또 찢었으니까. 끄트머리 찢었으니까. 한번 제가 이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어느 연애들이 그러하듯 초기에는 무얼 하지 않아도 설레고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설레임이 좋고 서로 맞지 않는 점들이 유독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서로 말의 온도가 달라 생기는 오해들이나 서로에게 쿨한 지점이 다르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돌이켜보면 취미, 음식, 취향, 노래 취향 맞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1년 남짓한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1년 남짓한 시간을 후회 없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후회 없이는 X로 되어 있어요. 후회는 조금 하시나 봐요.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여자친구는 힘들거나 짜증나는 일들이 생기면 남자친구인 저에게 바로바로 쏟아내곤 했습니다. 한바탕 쏟아내고 나면 금방 또 기분이 좋아지는 모습이 귀엽기도 했지만 7일이면 5에서 6일을 불평불만하니 첫째로는 점차 지쳐가고 둘째로는 제가 정의한 사랑이란 서로에게 지지대가 되어주는 것인데 기분이 자주 좋지 않은 여자친구에게 제 고충을 털어놓고 정신적인 지지를 받기 힘들다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난주 첫 연애를 제 손으로 끝냈습니다. 솔직히 헤어져도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어요. 여전히 사람 기질은 잘 바뀌지 않으니 헤어지길 잘했다는 생각이 살짝 남아있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히 터놓고 말해봤어야 하나, 사람의 모난 점까지 품어주는 것이 사랑인 건가? 내가 그만큼의 그릇이 되어주지 못했나 하는 자책도 됩니다. 분명히 다시 만나면 다시 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될 것 같음을 알지만 감정이 자꾸 올라와요. 사귈 때는 이성이 감정을 이겨먹어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는데 헤어지고 나니 감정이 다시 이성을 이겨먹으려 합니다. 사람은 참 비효율적으로 짜여있음을 다시 한번 느껴요. 제 고민은 첫 번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 웃음코드나 대화, 티키타카도 사랑하면 바뀔 수 있는지. 두 번째, 그렇게 본인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서로에게 맞도록 깎아내며 만나는 것이 진짜 사랑이 맞는지. 세 번째, 과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짝이 이 세상 어딘가에 다 하나씩은 있는지. 말은 다 있다고들 하는데 70억 인구가 35대 35억으로 완벽 매칭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다시 같은 결말을 맞이할 걸 알아도 다시 한번 만나봐야 후회와 미련이 남지 않을 것인지. PS, 저희 부모님은 정말 운명처럼 서로를 만났습니다. 헤어졌다가 4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도요.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운명을 크게 믿어왔는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운명이 과연 실존하는 건지 믿음에 금이 갔습니다. 대부분의 첫사랑이 이렇게 서툴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겠죠? 최근에 이 책방을 알게 되어 2번째 방문인데 여기 너무 제 취향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새해 쓰신 고민이 있네요. 이거 한참 지난 것 같은데 4월이니까 우선은 지금 새로운 사람 만나지 않았을까?
이미 이 고민은 날려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가 그냥 뭐 연애 고민이니까 연애 고민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애 고민이 제일 재밌어. 연애 고민 좀 많이 넣어주세요. 저는 왜 그렇게 연애 고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사람의 근원적인 고민이 연애 고민이랑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연애하는 스타일을 보면요, 사실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엿보이는 것도 좀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을 되게 그 한꺼풀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 커플이 벗겨지고 그 알맹이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의 연애담을 듣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나 성격이나 기질, 웃음 코드나 대화도 사랑하면 바뀔 수 있는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고요. 바뀔 수 없다면 회피형이거나 혼돈형이거나 불안형에 가깝습니다. 저는 무조건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성격, 기질 싹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취향 다 바뀔 수 있어요. 모든 건 다 바뀔 수 있다. 나는 바뀔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바꿔야 돼. 라는 부분. 사람은 바뀌지 않아. 나도 바뀌지 않고 너도 바뀌지 않아. 라고 사랑을 시작하는 것도 저는 그러면 사람이 바뀌지 않았으면 이미 똥을 지리면서 살았어야 돼요. 왠지 알아요?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대소변을 가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원래 인간의 기질은요, 그냥 먹고 그냥 싸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왜 대소변을 억제를 하고 왜 그걸 참고 왜 사회생활을 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그걸 해야 하는가? 그건 배웠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 식욕, 수면욕 싹 다 사실은 참고 억제하고 살고 있잖아요. 성욕도 어떤 사람한테 끌린다고 해서 냅다 가가지고 무슨 뭐 속된 말로 지랄을 할 걸 아니면 그러면 제가 너무 속된 말을 한 것 같은데 하여간 저한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별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냅다 그럴 거 아니라면 인간은 다 바뀌었단 말이죠. 인간은 다 억제하고요. 인간은 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규칙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1대1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는 사랑하지 마세요. 저는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한 상태로 연애를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중간에서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인간은 바뀔 수 있음에도 되게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딱딱해졌거든요. 인간의 머리가.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 왜냐면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좀 어려워져요. 나이가 들면 들고 청소년기 끝나고 30, 40대가 더 어렵다고 사랑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겪은 사랑이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사랑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기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거든요.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끝나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사고는 거기에서 그냥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인간의 사고는 쉼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뭐 하고 내가 연애는 했지만 그 마침표를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성격이 어울려. 나의 기질은 이거기 때문에 나의 기질은 저 사람이 어울려. 이런 것도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티키타카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나쁜 남자들은요 첫 만남부터 대화 티키타카가 잘 됩니다. 대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요. 물론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처음부터 티키타카가 잘 안 됐는데 만나다 보니까 나쁜 남자더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한 나쁜 남자들의 전형성은 되게 여자를 쉽게 바꾸고 되게 여자한테 상처를 많이 주고 약간 이런 것들이 맞아. 책임감이 없고 막 뭐 여러 명을 한 번에 만나고 약간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티키타카가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쁜 남자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처음부터 약간 어색하고 약간 서먹서먹하고 약간 대면대면한데 친해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지만 조금 친해지고 나서는 대화가 너무 잘 통한다라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서먹하고 어색하고 친해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 사람들을 좀 더 신뢰하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처음부터 너무 잘 통하면 둘 중에 한 명은 감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잘 통하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이런 편견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좋은 사람도 있다고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거의 50대 50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물론 좋은 사람이 훨씬 많겠죠. 인간 사회에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퍼센티지가 나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니까.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냐면, 대화도 티키타카도 나는 이런 대화 코드 우승 코드가 맞는 사람이 좋아 라는 것도 처음엔 저 사람이랑 맞지 않는데 가다 보면 맞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중에 본인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서로에게 맞도록 깎아내며 만나는 것이 진짜 사랑이 맞는지. 사랑의 위대한 점은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고 이것도 사랑이고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이 좀 빨라진 것 같은데 본인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것도 사랑이고 맞도록 깎아내면서 만나는 것도 사랑이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운명처럼 서로를 만나셨죠. 고민자분의 헤어졌다가 4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그 사이에 깎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만나면서 세월 때문에 서로에게 깎은 순간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인간은 하나의 인간에게 말 그대로 수많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근데 그런 것들이 깎아낸다고도 볼 수 있지만 맞춰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배워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모르면 배워야지. 안 맞으면 맞추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첫 연애를 제 손으로 끝내셨잖아요. 근데 7일이면 5일에서 6일 불평불만 하는 거 얘기를 좀 해보시지 그랬어요. 이것도 나쁜 점을, 그 좋은 점 나에게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얘기를 안 하는 것도 회피형이에요. 내가 느끼는 안 좋은 감정을 얘기 안 하는 것도 회피형이고,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저는 회피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맞는 부분, 서운한 부분, 혹은 이것 때문에 뭔가 우리의 관계가 틀어질 것 같은 부분들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그 사람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7일, 5, 6일을 불평불만한다고 조금, 그러면 한 3일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3일 하면 또 3일 한다고 열받으시려나?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첫사랑을 유지하는 거, 첫사랑을 시작하는 거는 당연히 그것도 어렵지만 첫사랑을 유지하는 거는 그것의 배만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낸 것은 너무 조금 섣부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뭐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다른 또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고. 세 번째, 과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준 사람들의 짝이 이 세상 어딘가에 다 하나씩은 있는지. 뭐 하나씩은 있겠죠. 없을 수도 있고요. 가능성은 있다 없다 쪽이지 50대 50이 아닙니다. 있다 없다는 0과 100이라고 생각해요. 0과 100. 있다가 100인 거죠. 그래서 50대 50은 있다 없다, 70억 인구가 35억을 맞는 게 아니라 70억 인구 중에 없다 0, 70억 인구 중에 한 명 있다 그럼 70억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남자를 좋아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어놓고 생각해보세요. 네 번째, 다시 같은 결말을 맞이할 걸 알아도 다시 한번 만나봐야 후회와 미련이 남지 않을 것인지. 다시 같은 결말을 맞이할 걸 어떻게 아시죠? 미래를 한번 경험을 해보셨나?
어, 같은 결말은요, 이미 지레 짐작하고 지레 후회하고 지레 겁먹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또 되게 특이한 점은 상상력의 힘이에요. 어떤 시계열적인 그 전에 있었던 과거를 반추해서 미래를 측정하는 것도 사람의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일종의 사람의 불행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을 겪어보지도 않고. 소수 책방은 이럴 거야. 책방을 오지도 않고. 저 사람은 책방지기는 이런 사람일 거야. 저를 만나보지도 않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책방의 모임을 한 3-4개 모고 나서 다른 책방의 모임도 비슷하겠지 라는 것도 똑같은 거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1번, 2번 모임을 왔다고 해서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는 부분을 저는 제일 경계해요. 저 사람이 맞는 것은 우리 책방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다. 다만 저 사람을 웃게 하고 집에 돌려보내고 싶다라는 저의 이제 욕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맞이할 걸 알아도 너무 오만한 판단인 것 같아요. 너무 오만해.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불평불만이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상황적인 부분이다. 어떤 깨달음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내가 너무 불평불만을 많이 한 것 같다. 내가 좀 줄여야겠다. 라고 그 사람 스스로가 깨달을 수도 있고요. 이별을 통해서. 사랑은 그런 말 있거든요. 아파트나 아파트라고 했을 때 아파트 근처에 지하철이 뚫린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지하철 뚫린다는 호재가 딱 들리는 순간에 아파트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첫 삽이 뜨는 순간에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요. 그리고 완공을 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한 번 더 오릅니다. 그러니까 총 3번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이것과 되게 비슷하다고 봐요. 뭐냐면 저 사람을 좋아한다 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한 번 성숙해집니다. 2번째, 그 사람과 사랑을 하고 만나기 시작할 때, 첫 삽을 뜰 때 이제 말 그대로 성숙해지기 다시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3번째는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게 이별일 수도 있고 뭐 결혼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완성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하여간 어떠한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또 저는 성숙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총 3번 사랑을 한 번 함으로써 지하철에 한 번 들려서 3번 오르는 것처럼 사랑은 3번의 성숙의 기회를 나한테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사람은 그 3번째 이별이나 완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못 견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슬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술도 뛰지 않는 거죠. 첫 삽도 뛰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3번 오를 거를 한 번밖에 못 오르는 거죠. 근데 한 번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호재로서 소문이 돌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호재는 그냥 뜨내기 소문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호재는 첫 삽까지 무조건 떠야지 일종의 되게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좋아한다면 마음이 있다면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의 삶은 너무 유연하니까 사람도 너무 유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게 좋죠. 그렇습니다. 좀 길게 쓰셨는데 저는 뭐 봄날이 돼서 다시 만나실 수도 있고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한번 다시 만나서 지지고 볶고 끝까지 한번 투쟁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정말
해보고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인데 너무 제 취향이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두 번째 방문이 끝인지 그걸 또 되묻고 싶네요. 너무 제 취향이에요 라고 해서 두 번째 이거 넣고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미워하지 않을게요. 뭐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소수상담소 하게 됐고요. 이렇게 또 혼자서 이렇게 떠드니까 저는 되게 말이 많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혼자 있으면 진짜 말 안 하거든요. 혼자 있으면 그렇지, 원래 말 안 하는 게 정상이지.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보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한 달에 한 번은 올려볼게요. 제가 사실 이거 올리면서 올리고 한 번 슬쩍 보거든요. 제가 제 영상을. 근데 좀 웃겨요. 저 스스로가 제 모습을 보면 너무 못나 보이고, 왜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 이럴 때도 있고, 왜 저기서 왜 웃지? 약간 이럴 때도 많고, 혼자서 왜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를 보면서 되게 많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그래도 뭐 먹고 살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영상을 안 올렸는데 왜 구독자 수가 오르는지 저는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 수가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고 제가 소수 책방 하는지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조용하게 책방하고, 그냥 책방에 오는 단골들이랑 가끔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뭐 소소하게 행복이나 느끼면서. 그리고 뭐 제가 요즘에 교환독서 이번 연도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교환독서에 오시는 분들의 책을 다 읽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끔 두세 권 못 읽을 때도 있고, 좀 많으면 네다섯 권 못 읽을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총 12권 정도 되거든요. 12명이 오시고 6팀이 생기는 거니까 12권의 책을 이제 읽는데, 그렇게 읽는 책 있고, 이제 책방을 운영하면서도 읽는 책들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들 읽기 시작하는 것도 있고, 보통은 한 달에 한 20권에서 한 30권 정도 읽게 되는데, 제가 원래 그전에는 제가 읽고 싶은 책만 20, 30권을 읽었단 말이죠. 근데 그 교환 독서를 하면서 다른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을 가져와서 그 책들을 추천해 준 거를 제가 이제 읽기 시작하니까 좀 더 요즘에는 이런 책들을 좋아하고, 요즘에 이런 책이 좀 트렌드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되는 것도 좀 있고, 제가 다른 분들이랑 교환 독서 하는 그런 기분도 들고, 저 혼자 좀 뭔가 고립되어 있는 듯한 느낌도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책을 추천해 주신 것 중에 책을 들여오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교환 독서 한 경험들을 되게 좋아하셔서 되게 저도 좀 많이 정성을 좀 쏟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책방에서 크라임씬 한번 찍어보려고 물론 찍는 건 아니지만 크라임씬을 이제 한번 경험하고, 나도 한번 저거 재밌겠는데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뭐 그래서 이번에 좀 하게 됐고, 그래서 다음 달에는 예술가 모임을 이제 오픈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예술가 모임이, 원래 예술 모임 자체가 첫 번째 거의 이제 초창기 모임 중에 하나였는데, 예술가들끼리 모여서 서로 좀 네트워크도 쌓으시고, 서로 예술 얘기도 좀 하고, 요즘 뭐 음악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같은 계열의 예술가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예술가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의 각기 다른 계층들의 예술가들끼리, 음악인들이 보는 요즘 트렌드 음악, 회화 혹은 뭐 설치미술, 이런 한 사람들이 요즘 보고 있는 트렌드 예술은 무엇인가 라는 것도
좀 얘기 들어보고 서로 얘기도 나누고 각자 경험한 예술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도 나누고 이런 모임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예술가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렴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예술가분들 좀 초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좀 웃기는 부분도 좀 있어서 저도 예술가들 만나는 거 좋아해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오실진 안 오실진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모임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책도 그래서 책에 대한 부분과 모임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근데 저의 이제 본업은 글쓰기인데 글쓰기를 잘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그래도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딴소리를 하게 됐는데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뵐 날이 있겠죠. 행복하세요.